안녕하세요.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장 심옥주입니다. 오늘은 여학생 독립운동가 비밀결사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우리의 역사에서 역사 속의 청년들은 어떤 활동들을 했을까? 2015년도 7월부터 인성교육진흥법이 실행되어지면서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이 많이 인식되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물론 일선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또 아니면 일반인들에게까지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굉장히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사 속에서 인성교육은 그동안 그러면 없었을까요? 요 근래 들어서 왜 이렇게 이슈화 되어지고 있는 것인가? 바로 그것은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중요한 부분과 그리고 교육 현장, 그 교육을 받는 그 주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고조되었기 때문에 그게 교육의 한 부분으로 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또 자리 잡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하게 되는 그 여학생 독립운동가 비밀결사대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우리 역사 속의 청년, 그 중에서 여학생, 여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나라를 잃었던 일제강점기에 특히 3.1 만세운동 당시에 소녀들은 작은 외침을 외쳤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3.1절이 되면 많은 지금 고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유관순 열사와 그 당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입고 나와서 만세를 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과 아마 같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당시에 나라를 잃었을 때 여학생들은 마음이 어땠을까? 그 당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여학생들이 3.1 만세운동에 뛰어들고 또는 그 시위 현장에서 무차별하게 폭행을 당하고 잡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형무소에 수감이 되어지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여학생이 나라를 잃은 슬픔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창 곱게 피어나는 16세, 17세, 18세의 이 소녀들에게 그 당시에 나라를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정말 참담하다고 했던 이 말은 그 시대의 이 소녀들이 겪어야 했던 아픔과 그리고 시대에 우리가 감내해야 됐던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고스란히 전달받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했던 사람은 바로 3.1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 유관순 열사입니다. 유관순 열사는요, 저 사진을 보면 서대문 형무소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강인했습니다. 근데 유관순 열사가 왜 3.1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부상되고 그 다음에 이 소녀들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로 주목받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은 바로 서대문 형무소의 그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수감이 되어졌고 여성들은 여옥사로 수감이 되어졌습니다. 모진 고문을 당하고 들어왔다가 또다시 얼마 되지도 않는 그곳에 한 평 조금 2평 남짓한 그곳에 몇 명이 그곳에 수감이 되어져 가지고 또다시 고문을 당하고 들어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정말 피폐해져 있었을 겁니다. 몸도 마음도. 그때 옥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고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수많은 유혹이 시달렸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한 여학생이 그것도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곳에서 같이 수감되어져 있었던 여성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또다시 변하게 되는 하나의 또 시점이 됩니다. 3.1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이 유관순 열사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고 활동이 어떻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사람의 활동은 또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있을까? 그럼 유관순 열사는 어떻게 서울로 올라와서 이화학당에 있었고 그곳에서 또 비밀결사대가 꾸려진 그곳에서 만세운동을 준비를 했고 또다시 지역에 내려가서 활동을 하고 다시 올라오고 했던 그런 전반적인 과정을 보았을 때 이 유관순 열사 한 사람만 보더라도 이 소녀의 활동 이 전반적인 것을 보면 지역을 초월해서 이 소녀들이 정말 발로 뛰면서 활동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한 시대의 경계를 초월해서 우리가 이 부분도 재해석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3.1절이 되면 왜 대표인물로 유관순 열사만 떠올리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이 흘러오는 동안 우리는 그분을 상징적인 존재로 내세웠고 그분의 이미지에 고정시키면서 그 외에 제2의 제3의 유관순 열사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었습니다. 한 사람의 상징적 인물을 세워놓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었을 뿐이지 제2의 제3의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부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시대를 나놓고 보더라도 그 시대도 분명히 교사와 학생은 존재했었고 지금도 교사와 학생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교사와 학생은 무엇을 쫓아갔고 지금 이 시대의 교사와 학생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한번 가슴에 담고 새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지역을 초월해서 활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충청도에 출생을 했고 서울의 이화학당에도 있었고 또다시 충청도에 내려갔고 다시 또 서울의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형무소에 수감되어져 있으면서도 옥중에서도 만세를 외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떤 하나의 원인들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졌나 하는 걸 보면 교육 현장이라는 겁니다. 치열하리만치 전국을 수놓았던 꽃들의 행진, 바로 이 소녀들의 행진이었습니다. 방금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유관순 열사 외에 제2의 제3의 유관순 열사가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풀어내려고 합니다. 앞에 강의에서도 이 지도는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3.1 운동 당시에 전국에서 여성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했었던 또는 만세 시위를 했었던 그 지역 중에서 여학교 또는 여학생들이 활동했던 것들만 지금 추출을 해가지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일자별로 체크를 해서 봤을 때 그러면 3월 1일 날에는 어디서 했고 또 3월 2일, 3월 3일에는 어디서 했고 이걸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 활동했던 지역이 굉장히 범위가 넓었었고요. 또 그 활동 지역에는 꼭 여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또는 이들이 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나 하는 부분은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에 여학교는 언제 설립됐을까? 또는 우리나라에 100년이 넘는 여학교는 도대체 몇 개나 될까? 왼쪽의 사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인데요. 책들 중에서 여학교 100년사들만 추출을 해가지고 모아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물론 이 자료는 시중에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또는 자료를 받고 또 책을 부탁해서 받고 또는 아니면은 그 교장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해서 이 받은 자료들인데 의외로 우리나라에 여학교 100년이 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정말 서울에서 한반도의 중간 대한민국만 두고 보았을 때도 서울에서부터 제주에 이르기까지 제주에도 100년이 넘는 학교가 있거든요. 여학교가 있거든요. 전국에 100년이 넘는 이 여학교 분포가 되어져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놀라웠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관심을 가지고 100주년 기념관이 복원되어져 있는 곳도 있었고 아니면은 그냥 거기에 대한 연구가 방치되어져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여학교가 언제 설립되어졌고 또는 100년이 넘는 여학교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맨 위에 있는 사진은요, 정말 그 천진난만해 보이는 학생의 사진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아주 기쁘게 찾아간 곳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배울 기회를 주었고 그들에게도 뭔가 배우는 것이 즐겁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곳이 있었고, 내가 그냥 집에 가서 뭔가를 일을 돌보는 존재가 아닌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준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기관이었습니다. 학교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냥 한복을 입고 이렇게 찍고 있는 사진이고요. 밑에 있는 사진은 그래도 제법 모양을 좀 갖추었죠. 시대가 흐르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이 학생들의 모습도 좀 많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여학생들이 독립운동의 전선에 그렇게 뛰어들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전국에 걸쳐서 이 여학생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동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전국적으로 설립되어졌던 우리나라 여학교 현황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1886년도부터 1900년까지 우리나라에 만들어졌던 또 설립되어졌던 이 여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어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여학교가 설립되어져야 된다라고 그 부분을 주장했던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게 1898년도에 결성되어졌던 잔양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잔양회에서 여성들도 제대로 권리를 행사해야 되고 여성들도 배울 권리가 있고 또는 여성들도 이제는 뭔가 존재감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현대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요, 최초의 여성 인권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여권 통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잔양에는 북촌 양반 여성들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제 여학교가 제대로 설립되어져야 된다 하는 부분을 요구를 했었고요. 여학교 설립 청원을 고종에게 그 상소문을 직접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1899년도 2월 26일 날 우리 한국 여성의 직접 손으로 여학교를 만듭니다. 허가가 난 거죠. 그게 어느 학교냐면 순성여학교입니다. 그럼 이화학당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이화학당은 1886년도에 개교를 합니다. 설립되어집니다. 설립되어졌는데 이화학당은 우리나라 사람이 순수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닌 선교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입니다. 지금도 이제 이화여자대학교로 이렇게 성장해가 있습니다. 근데 순성여학교는요, 1899년도 2월 달에 설립이 되어졌는데 그 해 겨울에 폐교를 하고 맙니다. 재정적인 문제였습니다. 또는 일부에서는 여성이 어디 하는 그런 마음도 아마 팽배해졌을 겁니다. 선교사가 꾸려졌던 이 학교는요, 재정적인 부분에서 일단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았었고 또 1886년에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설립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화라고 하는 이 교명도 하사를 받습니다. 고종으로부터. 이화는 배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종이 하사를 하면서 이 정말 여성들도 교육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관심을 부여를 하고 명성황후가 또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성 교육기관이 꾸려졌습니다. 최초로. 하지만 정작 한국 여성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설립되어진 이 학교는 폐교를 하고 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하게 관심을 별로 안 가지고 있고 이화학당에 대한 관심으로 많이 쏠려져 있는 것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표에 보시면은요, 사립여학교 개교 현황이 지금 잡혀져 있는데 1886년도부터 1900년도까지 이제 우리나라에 개교되어졌던 사립여학교는 한 9개교입니다. 그리고 평양과 서울, 인천과 부산 동래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뭐냐 하면요. 다 개항지라는 겁니다. 예, 해외로부터 문물이 들어오고 또는 그 선교사들하고 이 많은 외국인들이 왕래가 잦아듣던 이 지역에 사립여학교가 설립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00년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전국적인 분포로까지 흘러갑니다. 거기에서는 선교사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물론 전라도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인천을 통해서 들어와서 전위령 목사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전주를 거쳐서 광주, 목포 이쪽 지역으로 흐름이 쫙 다 이어져 가거든요. 그러면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왜 저래 되었나?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요, 미국 사람이 아닌 호주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예, 호주 선교사가 들어와서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호주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되어진 학교가 바로 일신여학교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동래여고입니다. 1910년도 요 정도 됐을 때는 보면요. 1901년도부터 1910년도까지는요. 굉장히 많이 활발해져요. 3.1운동이 1919년도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3.1운동 때 어떻게 그 전국적으로 여학생들이 움직일 수 있었나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요 전 단계였던 1900년도부터 1910년도까지의 여학교의 변화입니다. 전국적으로 58개 교가 생겼고요. 1911년도부터 1920년도 사이에는 한 20여 개 교밖에 안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이제 깔려져 있었는 겁니다. 그곳에서 1900년, 1910년 사이에 교육을 받았던 여성들이 3.1운동 시기에는 성장을 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10년 또는 20년 지나는 동안 이들의 의식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운동 당시에 이들이 그렇게 조직적이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성들 의식 변화였던 겁니다. 여성 스스로가 변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여성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여성들이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는 교육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어떻게 주도를 했는가 보면 국가에서는 1910년 이전에 서울의 한 학교만 개교를 했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요, 이화여대 그 자료 수집 그 편찬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토대로 해갖고 지금 분석한 거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1910년에서 1920년, 요즘 됐을 때는요, 그러니까 3.1운동 요 좀 되기 전이죠. 이때는 공립여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립여학교는 3.1운동 이후에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립여학교 같은 경우는 3.1운동 이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점은 한 번 더 주목해야 되는 하나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들의 초반의 의식 변화를 주도했던 것은 바로 사립여학교가 거의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이끌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1920년 이후에는 이제 전 지역으로 번지기 시작하고 갈수록 점차 전국에 번지기 시작합니다. 사립여학교에서 그러면 1910년 요 전후로 해가지고 많이 설립이 되어졌던 부분을 딱 추출해가 봤을 때는 그러면 10년, 20년 뒤에는 뭔가 여성 단체도 꾸려졌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도 이런 부분이 자료가 나타납니다. 여성 단체가 꾸려진 것은 3.1운동 이전에도 제법 꾸려졌지만 3.1운동이 끝나고 나서 여성단체의 움직임은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그거는 이전에는 사립여학교가 주도를 했고 그곳에서 양산되어졌던 이들이 뭔가 나라를 구하겠다 하는 부분으로 뛰쳐나갈 수가 있는, 그쪽으로 나갈 수가 있는 하나의 어떤 토대가 되어졌다면 3.1운동 이후부터는 공립여학교와 여성단체가 뒷받침해가지고 여성들의 의식 변화나 이런 부분 또는 사회활동 진출까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끌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만히 보았을 때 우리나라 여성들 또는 여학교, 교육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3.1운동을 이끌었던 많은 주역들 중에서 제가
특히 학생들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요. 아까 앞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되고 관련해서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졌는데 인성교육을 하는 그 대상은 바로 학생들인데 정작 우리는 학생들에게 위인에 대한 스토리를 들려주고 또는 해외에 있는 유명한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정작 그 학생들, 그 또래 학생들이 겪었던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그들만의 모델을 왜 우리는 제시를 해주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오늘날 그 우리 여학생들에게는 그 시대의 여학생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려주고 그걸 하나의 모델로 제시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남성, 여성을 떠나서 말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여성 독립운동가이다 보니까 여성만을 추출을 해가지고 끌고 왔습니다만은 이 학생들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회에서 부차적인 존재가 아닌 그들도 하나의 맥락을 형성하고 시대의 운동을 이끌었던 하나의 주체라는 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도 우리는 또다시 한 번 더 세밀하게 재평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입니다. 3.1운동에 참여했던 학교와 학생 수를 살펴보면 금방 했던 얘기들을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확인시켜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관립학교, 그다음에 공립학교, 일반 사립학교, 종교 사립학교 이렇게 해서 나눠서 보면 공립학교의 참가자들 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립학교도 많았고요. 여기서 이제 또 전체적으로 분포가 많았던 부분은 바로 종교 사립학교 부분입니다. 아까 초반에 사립학교, 일반 사립학교, 종교 사립학교 이 중에서 종교 사립학교에 좀 더 관심이 가는 이유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설립되어졌던 이 사립학교의 어떤 변화 이거하고도 좀 접목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가만히 살펴보면 학생들의 참가 수나 참가했던 학교 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개항지였던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학교 수나 참가자 수도 확연하게 증가가 되어져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전국적으로 참여했던 이들이 수가 더 증폭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학생들의 활약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3.1운동의 또 하나의 주역이었던 이 여학생들, 이들을 우리는 좀 세밀하게 주목해 봐야 된다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숭의여학교인데요. 이 숭의여학교는 1903년도에 설립되어졌습니다. 이 숭의여학교가 개교되고 난 다음에 이곳에서 송죽결사대가 결성이 되어지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송죽결사대의 초대 회장은 숭의여학교의 1회 졸업생이었습니다. 바로 김경희 씨입니다. 김경희 씨가 주축이 되어져서 비밀결사대가 이제 꾸려지기 시작합니다. 송죽결사대는 송형제회와 죽형제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송형제회는요, 선배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형제회는 후배들이 이끄는 겁니다. 그러면 선배하고 후배가 연합을 했다는 겁니다. 연합을 해서 제대로 3.1 만세 운동도 준비를 하고 우리 뭔가 움직여보자 하고 내부적으로 뭔가가 움직여졌다는 겁니다. 활발하게. 선배들이 이끌고 후배들이 뒤따라가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되죠. 말 그대로 이들은 자신이 참여하는 이름 명단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다고 결의를 다집니다. 이 꽃다운 이 소녀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결사대를 꾸리고 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결사대가 꾸려진 것을 계기로 해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서북 지방의 애국부인회를 통합해서 대한애국부인회로 발족이 되어지고 지방에 있는 많은 여성들의 부인회들 이 부분도 흡수를 해가지고 100여 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하는 단체로 거듭납니다.
이 결사대가 나중에는요, 여성 단체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만 꾸려져 있었고 선배하고 후배들이 꾸려져 있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여성들을 흡수를 하고 또는 인근 지역의 지방에 있는 여성들까지 흡수를 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여성 단체로 꾸려졌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시작을 처음에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이 여학생이었다는 부분에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호수돈 비밀 결사대입니다. 얼마 전에 전시회가 있었고요. 조화병 여사의 이 가죽 가방을 기증을 하는 그런 행사들이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호수돈 여학교는 1904년도에 개성여학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08년도에 호수돈 여학교가 설립이 되어졌는데 이 호수돈 여학교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개성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비밀결사대는 도대체 어떻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나. 물론 선배들하고 후배들로 꾸려져 있었는데 이 결사대가 3월 3일 날 만세 시위를 하러 나오는 그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호수돈 비밀결사대를 이끌었던 이는 바로 권애라, 장정심, 그리고 조숙경이었습니다. 권애라는 호수돈 여학교 부속 남부소학교의 교사였고 핵심 멤버로는 지금 거론은 안 되어졌지만 같이 활동을 했었던 이 중에는 어윤이가 있었습니다. 어윤이는 인근의 충교 예배당의 전도 부인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핵심 멤버에다가 이항화, 권명범, 이영지, 조화벽 이런 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후배들이죠. 참여를 했었는데 이야기를 듣습니다. 만세 운동을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학교 안에 있는 기숙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 시간이 되면 교내에 있는 4층 기도실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숙사니까 저녁 때 되면 이제 불이 다 꺼졌을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살금살금 이제 기도실로 가는 거예요. 저녁 때. 그리고는 그곳에서 모여서 거사를 준비합니다. 이 핵심 멤버가 중심이 되어져서 학생들을 우리가 너는 몇 명, 너는 몇 명 이걸 빨리 알려서 우리가 준비를 하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0여 명을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만세운동을 어떻게 준비했을까? 거사일을 3월 3일로 잡습니다. 그러면 당장 나가려고 하면 태극기를 들고 가야 되는데 태극기가 없습니다. 몰래 저녁 때 들어와서 커튼을 떼가지고 태극기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모여서 저녁 때 하나하나 글 잘라서 태극기를 만들고 그곳에 건공감리 다 태극 문양에 그거를 그려 넣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는 3월 3일이 된 거사일 날 이 소녀들은 굉장히 침착하게 움직입니다. 그날 아침에 이들은 모여서 핵심 멤버들은 모여서 퇴학 원서부터 씁니다. 퇴학 원서를 안 쓰면 선생님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고 또는 본인들이 이 행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우자라고 결의를 했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그냥 죽겠다는 각오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는다는 각오를 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서는 안 되니까 퇴학 원서부터 먼저 씁니다. 그리고 아침 기도회를 향합니다. 기도회가 마치자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찬송가를 부르고 그리고는 학생들이 밖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가를 부르면서 옆에 경찰서를 지나가니까 경찰서에서는 전도하러 나왔는갑다. 그래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경찰서 앞을 지나고 서서히 자연스럽게 행진을 하다가 한 친구가 갑자기 민족 자결주의를 외칩니다. 그리고는 가슴에서 태극기를 품고 있는 태극기를 꺼내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일본 경찰을 당황했습니다. 경찰서 바로 앞을 지나갔는데
그걸 꺼내들고 대한독립 만세하고 외치는 순간 완전히 그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던 겁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저렇게 하는데 개성 시민들은 그걸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 깜짝 놀랐고 또 이제 속으로 감추었던 부분을 끄집어 끌어올리면서 사람들도 다 같이 참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성의 3.1 만세 운동은 1000여 명의 군중이 모인 상태에서 전개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소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는 서울의 이화학당 같은 경우는요, 이 유학당 학생들이 어떻게 3월 1일 날 움직였을까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이화학당 학생들은요, 3월 1일 날 전교생이 소복을 입었습니다. 전교생이 소복을 입고 대안문 앞에서 만국을 하고 만세에 합류를 하자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문에서 막힙니다. 선생님들이 저지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알고 학생들이 다칠까 봐 저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뚫고 나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유관순 열사였다는 거죠. 담을 타고 뛰어넘어서 이 여학생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을 보호하려고 선생님들이 저지를 시켰던 선생님들이 있었던 반면 또는 이 이화학당에 이문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 여학생들이 선배들을 초청을 해서 국제 정세가 어떠한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시국 강연을 들었었고요. 또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을 지도했던 교수가 바로 김란사 여사입니다. 김란사 여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문학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해외에서. 이 김란사 여사가 원래는 하란사 여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란사 여사로 알려져 있었을 때 우연히 유족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후손분이죠. 예, 엄밀하게 후손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은 자나깨나 할머니 생각에 여념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활동 또 이 부분 정신을 제대로 잡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에 정신없이 이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는 기적을 하나 해냈습니다. 지금 서울교육박물관에 가시면 올해 2월 27일부터 연말까지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바로 김란사 여사 전시회입니다. 김란사 여사와 유관순 열사의 만남은 굉장히 또 하나의 새로운 자극제가 됩니다. 유관순 열사에게는. 유관순 열사가 봤을 때 이 해외에서 학위를 받아온 이 선생님의 말 또는 세계 정세든 이렇게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의 스승으로 김란사 여사가 또 알려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이화학당에서는 3.1 운동의 이거 준비를 하면서 당시 많은 선두주자들이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이 학교 학생들과 또 관련되는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전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피아 여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명여학교가 있습니다. 수피아 여학교는요, 1908년도에 여학당으로 시작을 해서 1911년도에 수피아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이 수피아 여학교 같은 경우에는 3.1 운동 당시에 참여했었던 학생들, 교사들이 지난 몇 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서운을 받았습니다. 수피아 여학교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었던 사람 중에 주목되는 이는 바로 박애순 교사입니다. 이 교사가 선생님이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수피아 학생 60여 명을 이끕니다. 그리고는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찰이 당신 이제 학생들에게 나 이런 활동을 안 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오 라고 뭔가
여러 가지 이제 탄압을 가합니다. 그런데 옥중에서도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꿋꿋하게 지키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그 활동을 다 하고 그 옥중 생활을 다 하고 나중에 나오십니다. 그 당시에 수피아 여학교에서는요, 23명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 23명 중에는 16세 이상의 소녀와 그리고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 밑에 정명여학교 같은 경우는 목포에서 3.1운동을 같이 참여했었던 학생과 교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의 영명여학교는 바로 이제 유관순 열사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영명여학교는 충청 지역에서 이제 여학생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핵심적으로 이끌었던 학교입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대구가 조금 주목이 되는데 대구에는요, 신명여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신명여학교는요, 1902년도에 여학교가 설립되어지고 3.1 운동 때 학생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3.1 운동 말고 그 이후에 한 가지 특이한 하나 사연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신명여학교는 1937년도 6월 12일에 아주 유명한 분이 신명여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헬렌 켈러가 이 신명여학교를 방문했었던 겁니다. 1937년도에. 신명여학교에 가면은요, 신명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학생들이 그날도 다 같이 누가 온다 하니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헬렌 켈러가 장애를 겪고 있었지만 이곳에 찾아와서 학생들에게 당신들은 꿈을 가져라. 지금 조선의 희망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너희들도 꿈을 더 품고 더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신명여 학생들에게 뭔가 희망을 불어주고 나갔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방문을 했었는데 사실 좀 잘 모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기가 들어왔었던 곳이기에 어떻게 전기 기술을도 모르는데 그렇게 들어왔을까 보면 에디슨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역사 곳곳에 이제 세계 유명 인물들하고 관련돼 있던 이 사연들을 우리가 아직 많이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신명여학교 같은 경우에는 폴라드 교장이 주도를 해서 만들어졌는데 학교를 설립하는 당시에서도 굉장히 사연이 있습니다.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면 돈이 듭니다. 돈이 드는데 이 폴라드 교장이 이 조선에 와서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장로회 교회에 있는 부인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이 먼 나라,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정말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곳이다. 그리고 이곳에 학교를 설립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 곳이다. 라고 호소의 그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부인들로부터 2,000불을 기부를 받아서 국내에 그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거기에다가 북장로회 본부에서 또 2,000불을 받아서 세워진 학교가 바로 이 신명여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 조선이란 나라의 이 사연이 편지로 전해졌을 뿐인데 많은 분들이 그곳에 꼭 교육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후원 또는 기부 이런 것들로 이제 세워졌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참 가슴이 좀 따뜻한 사연이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부산의 일신여학교입니다. 부산 일신여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1895년도에 호주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되어졌습니다. 일신여학교가 주목받는 이유는 부산 지역에서 3.1 만세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요, 원래는 3.1 만세 운동이 일신여학교에서 시작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독립선언서가 내려오고 동래고등학교로 내려오고 또는 부산 상고에 그 이야기가 전달되면서 동래고등학교와 부산 상고에서 이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감시가 너무 삼엄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좌절되어지고 또는 뭔가가 안 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여학생들이 신호탄을 쏘게 된 겁니다. 당일날 그때도 이제 여학생들이 움직였던 부분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또 드라마틱합니다. 이신여학교 학생들은요, 밤 새워가지고 태극기를 제작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기숙사에 이제 또 막 이렇게 학생들이 잘 자고 있는지 뭐 이렇게 다니시고 그러니까 옷장에 들어가가지고 불을 켜고
그곳에서 태극기를 만들고 했던 이 사연들이 전해집니다. 얼마나 절박하게 했나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교사 박시연 선생과 일신 여학생들 11명이 모여서 태극기를 제작하고 3월 11일 날 오후 9시에 좌천동 거리에서 만세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제주 지역은 연구가 많이 안 되어져 있어서 한 3년 정도 제주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자료를 수집해 보려고 들어갔었는데 그 과정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 가서 바다를 안 보고 문서 그 서고에 갇혀서 왔던 기억이 한 2번 있습니다. 굉장히 자료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외부로 안 알려지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주교육박물관에 가서 관련된 자료를 찾고 하는 과정에서 이 신성여학교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 신성여학교는 지금 100주년이 훨씬 넘었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100주년 기념관이 지금 설립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주가 주목받는 이유는 뭐냐 하면 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6.25 전쟁 이후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많은 그 학생들도 있었고 뭐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고아들이 제대로 뭔가 이 후송이 안 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제주에 이 고아들을 후송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미국과 우리 그 한국의 어떤 연합적으로 움직여졌던 이런 스토리들이 있고 또 그곳에서 고아원이 설립되어지면서 또 다시 뭔가 사회복지 사업이 조성되어졌던 부분이 제주에서 하나의 또 불씨가 되어졌다는 부분에서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제주 지역에는요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 또 있습니다. 자, 3.1운동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여학생 독립운동 또는 여학생 비밀결사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들은 만세운동에 참여를 하고 꼴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3.1운동으로 수감된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제외한 곳은 바로 형무소였습니다. 이 사진은 서대문 형무소에 제가 갔었을 때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가보면은 여성들이 신었던 거, 그 다음에 수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문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들이 그 당시에 이제 고문을 당하고 감내해야 했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좀 가슴이 많이 쓰라리고 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1920년도에 조선 총독부 법무부 자료를 보면은 이 당시에 1919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검찰에 송치되어졌는 19,05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7,816명이었습니다. 각 도별 이제 검거자 수를 보면 경기도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경북, 경남, 그리고 황해도.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는 거의 전국적으로 이 분포가 많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성들은 어떠했는가 보면 경기도가 역시 많네요. 141명이고 그 외에 전북이라든지 충남, 전남, 경북, 경남 그리고 황해도 지역도 많고요. 그다음에 평북, 평남 또는 함북, 함남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되어져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 수감되어졌던 이들에 대해서도 분석하는 부분이 나중에 뒤에 나올 겁니다만은 학생들하고 교사들, 이 3.1운동 당시에서 학생들하고 교사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했었던 부분인데 또 뒤에는 응원했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뒤에서 응원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태극기를 손에 쥐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만세를 외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1운동 당시에 수감되어서 고초를 겪었던 많은 이들 중에서 여성들 중에서 판결문이 현재 남아있는 사람이 54명입니다. 54명인데 이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목이 중복되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제목이 부여된 사람도 있고 중복적으로 부여된 사람도 있었는데요. 소유죄 또는 보안법 위반, 출판법 위반, 아니면 정치범 또는 사기 이런 식으로 그 제목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으로 수감이 되어졌고 그 근거가 남아져 있는 재판 기록이 남아져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54분 중에서 이분들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을까 한번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분류를 해봤더니 학생이
제일 많았습니다. 학생이 51%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하고 개신교인이 또 많았고요. 간호사도 있었고, 기생도 있었고, 이발업도 있었고, 그다음에 무직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생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기생은 좀 신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좀 재평가가 기생 독립운동도 앞으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간호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했었던 시기에 광복군 활동했을 당시에 그들이 이제 나갔다가 다치고 이런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그들을 치료하고 하는 과정에서 간호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만히 살펴보면 기전여학교, 또 수피아 여학교, 정신여학교, 그다음에 경성여고보, 숙명여고, 이화여학교, 이화여학당이죠. 그 당시 이화학당, 그다음에 광명여학교 또는 여자고등보통학교 등 이렇게 분포가 되어져 있었고요. 기전여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라 지역입니다. 전라 지역인데 분포가 꽤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 전라 지역 같은 경우에도 광주 쪽뿐만이 아니고 전주 지역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활발했다 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화학당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 많은 학교들도 움직여졌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활동했던 분들 중에서 권혜라, 최정수, 어윤희 3.1운동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후에 광복 이후에도 활동을 하셨던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들이 많더군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사회에 좀 뭔가 이 어려운 계층을 도와주는 사회복지 사업을 했던 사회사업가들도 있었고요. 가운데 있는 최정수 여사 같은 경우는 제주의 신성여학교 졸업생이고요. 근데 이분은요, 우리가 지금 많이 알고 있지 못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교육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교육감이 제주에서 나왔고 3.1운동에 참여했었던 여학생이었고 독립운동을 했었던 여성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교육감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가슴 뿌듯한 일입니다. 그거는요, 여자 경찰에서도 사실은 나타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형님의 딸인 안맥결 여사 같은 경우는요, 서울 여자 경찰서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광복 이후에 여자 경찰서가 4군데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여자 경찰서장이 배출되어졌는데 서울, 대구, 인천, 부산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전체를 통괄해가지고 경찰서장이었던 분, 또는 서울의 경찰서장이었던 분, 각 지역의 경찰서장이었던 분들 이렇게 살펴보면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라게 되는 부분이어서 이게 이쪽 관련된 연구가 근대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현대까지로 정말 이어져서 이걸 재평가해야 되고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학생들의 이 활약을 보면 이 젊은이들을 보면 그 나라의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학생들, 이 소녀의 어떤 활약을 보면서 우리는 그 조선의 미래가 밝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130여 년 전에 미국 북장로파 선교사와 또는 북감리파의 선교사, 이들이 이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튼 부인, 이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들이 설립하는 이 학교가 조선의 어떤 희망의 씨앗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펜젤러가 세웠던 1885년도에 배제학당, 그리고 스크랜튼 부인이 세운 이화학당, 이 조선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씨앗이 되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이고, 그 씨앗을 고스란히 잉태해가지고 희망을 꽃피우는 여학생들이 이렇게 탄생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여학생을 저는 희망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너희들은 나에게 어떤 재판을 할 권리도 없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바로 유관순 열사입니다. 그 시대의 유관순 열사뿐만이 아니고 재판을 받는 그 자리에서 다 그렇게 결연한 의지로 있지 않았을까. 그것은 비단 여성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 시대를 책임지려고 했던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학생 독립운동의 이 사례를 보면서 또 스토리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역사 속에 꿈을 품었던 이 청년들의 행진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